막는 군인들, 경찰들과 대신해서 싸워주고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계속 이제 회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엄청나게 조력을 해주셨고요. 계속 이제 집회가 열렸고 했을 때에도 실제로 뭐 14일에 여의도 집회에는 뭐 주최 측 추산에는 약 뭐 한 200만 명 정도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안전사고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던 게 뭐 선결제를 해놨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실 위치를 서로 SNS를 통해서 공유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면서 저는 뭐 국회를 통해서 계엄이 해제되고 그 이후의 과정에도 시민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내용이라 그럴까요? 후폭풍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국민의힘에 이제 큰 후폭풍이 불고 있고 극심한 내용을 겪었고 급기야 한동훈 대표 이제 사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님, 탄핵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향한 비판의 수위가 뭐 좀 상상 초월 되게 높다고 하고 막 살벌한 얘기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를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탄핵 가결 직후에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반목이 있었고 갈등적인 요소가 노출이 되었습니다만은 토요일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금 다들 조금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일요일이 지나서 오늘 다시 협의를 해보자,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되니까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도 사퇴 의사를 밝히고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서로를 향해서 이제 삿대질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 공감되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서로 뭐 찬성을 했든 뭐 반대를 했든 서로를 향해서 부역자니 뭐 계엄의 동조 세력이니 이럴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란표, 배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주말 중으로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탄핵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중진 의원들께서도 우리가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 하나로 다시 뭉쳐서 이 난국을 좀 해소하려고 하자. 그렇게 의사를 밝히신 상태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까지 분열한다면 그거는 국민들께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어쨌든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 조치를 논할 때다.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상당수 의원들의 중지가 모아졌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 그 다음에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고 대통령 직무는 정지돼야 되고 뭐 이런 뜻을 계속 밝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비슷한 뜻을 밝혔는데 당내 지지자들의 좀 상당수는 좀 시각이 다른가요? 신주호 부대변인은 그거는 뭐 저희가 당원들의 의견을 전부 다 총집결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당수 대부분의 의원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당원이나 자기 지지자나 자기의 유권자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기 추측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추측도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탄핵이 되고 그것이 헌재를 통해서 인용됐다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실제로도 탄핵 인용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의 당세가 굉장히 위축됐었고 당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지탄을 받았던 그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을 무조건 막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또 당원들, 당 지지자들께서도 그 당시와는 좀 다른 의견을 저는 보이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좀 탄핵만은 막자라는 주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뭐 국회 표결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흘러간 물을 저희가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화합된 모습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은 저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는 다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수 대표님 좀 이렇게 특이했던 게 장동혁, 진종호 아주 대표적인 친 한동훈계 그 최고위원들인데 상의도 없이 그냥 이분들이 나가버리면서 사실상 당 지도부가 그냥 붕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사실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는 체제가 되고 당원 당규에도 이제 4인 이상이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일이 그러니까 뭐 꼭 뭐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진종우 최고위원이 잘못했다를 떠나서 한동훈 대표가 이 원외 인사로서 원외 당 대표로서의 한계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비박계 탄핵을 좀 주도했던 찬성했던 비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중진 의원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뭐 이름만 또 몇 분 말씀드려봐도 뭐 김무성이나 뭐 그 당시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장제원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엔 중진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의지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친한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정작 이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마저도 이제 원외 인사였고 그리고 이제 그 친한계 의원들 보면 대부분 초선 뭐 비례대표 이런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대표가 그분들을 원내에서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초선 비례 위주인 이 친한계 인사들이 과연 그 의원총회 현장에서 그 압박감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한동훈 대표 이제 녹취 들어보고 이제 들을 텐데요. 자, 사퇴 기자회견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계엄을 막아서 헌법 지킨 게 진짜 보수의 길이다. 탄핵에 찬성한 것 후회하지 않는다. 자, 한 대표 기자에게는 어떻게 평가하시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 약간 이제 최후의 발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방금 나온 음성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얘기도 했냐면 쫓겨난다라는 표현을 이제 순화하지 않고 그냥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당원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저는 호소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나는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리고 불법적인 계엄을 막아보려고 했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나는 이제 쫓겨나고 있다. 일종의 이제 뭐 마지막 여론전을 저는 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반은 효과가 있고 반은 효과가 없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 누가 봐도 사실상 어쨌든 당에서 쫓겨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한 대표는 직무수행의 의지를 계속 밝혔는데 그게 사실상 붕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 호소가 뭐 타당하게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도 분명한 실책은 있어요. 물론 저는 이번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계엄을 이제 저질렀고 내라한 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도 그 과정에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좀 왔다 갔다 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입장이었고 그 중간에는 사실 뭐 탄핵만이 꼭 뭐 직무정지의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한덕수 총리를 당사로 불러서 같이 이제 뭐 담화 비슷한 걸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결국에는 그 탄핵안 표결이 처음에 불발되고 나서 있었던 그런 담화였기 때문에 어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어떤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대통령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표결을 막아주는 방법을 택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대표일 때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퇴장해서 안건 자체가 폐기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억울함 또는 본인의 정당성을 호소할지라도 이미 한 번의 실책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는 동시에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잠시 속보가 2개 들어와서 소개해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에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컴퓨터 추천 방식에 따라서 배정됐다고 하고요.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쟁점 법안 제2요구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거부권을 어떻게 할지 이거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조금 얘기를 진행하다가 질문에 녹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정작 관심은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여부입니다. 압도적 득표로 선출된 당 대표였고 보수의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로도 계속 꼽혀왔습니다. 자, 먼저 신주호 부대변인입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 행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시진 않았죠. 네. 예. 일단 오늘 그 국회를 떠나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떠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서 정치를 계속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직함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재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탄핵의 인용 여부도 판가름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겉으로 드러내놓고 정치 행보를 하기라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물밑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시면서 전 다양한 공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뭐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다양한 방면에서 공부를 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재개하진 않을 거잖아요. 당장 솔직히 말해서 가장 사람들 그 관심은 대권이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기 대선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당히 그 공을 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조기 대선에 나오려고 한다면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만 한동훈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라는 그 파상 공세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공부에 열심히 하실 것 같다. 그리고 그 등판 시점을 좀 상당히 고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목소리를 내거나 하시면 오히려 더 큰 그 반발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물밑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려고 해도 지금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배려하려면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 누가 이제 지명이 되든지 그것도 친윤이 상당수인 전국이 의결을 또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 앞이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말씀하신 그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못 나가는 측면도 있는데 설령 이제 그거를 뭐 당에서 편의를 봐줘서 바꿔준다고 해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장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이제 전당대회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당원 투표도 그렇고 여론조사에서도 한 63% 가량의 이제 득표를 했었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의 주요 지지층이 이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온 분들이 이제 어떤 보수의 새로운 주자로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분들과의 좀 충돌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당원들은 이제 탄핵하면 안 된다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주장함으로써 이제 그분들에게 좀 지금은 이제 민심을 잃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일수록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이번에 잠시 좀 휴식기를 가지면서 이제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내공을 쌓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일단 한동훈 대표가 등판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게 뭐 이번 대선 떠나서 이제 뭐 당대표가 사실 등판을 하려면 뭐 재보궐이라든지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 동안 이제 본인이 짧은 정치 경험을 이제 좀 만회할 만큼의 어떤 그 실력을 쌓아두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라면서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 민주당 좋은 일만 하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한동훈 책임론에 일정 부분 저는 반박을 한 거라고 봐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사퇴하는 자리에서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한 번 더 비판을 함으로써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잘 싸워왔던 사람이 아니냐 이 부분을 한 번 더 각인시키려고 했던 의도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탄핵 표결 전후로 해서 뭐 이재명
이재명 대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 넘겨줄 수 없지 않느냐.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대권으로 바로 가면 뭐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이 엄청난 계엄이라는 사태가 있고 나서 계속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는 별로 소구력이 없는 메시지다. 실패한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로써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이제 돌입하게 됐습니다. 자,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김태호 의원을 아주 여유 있는 표차로 누르고 이제 대표가 됐고, 자, 그렇다면 비대위원장 후보도 이제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가지고 세워야 될 텐데, 자,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이제 오비그룹, 원로그룹에서는 김무성, 김황식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현직 의원 다선 의원 중에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주로 이름이 거론되는 분이 권영세,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당 상황을 잘 아시니까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백가쟁명식으로 말씀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 내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 외에서, 그러니까 원로분들에서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근데 과연 저희가 이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비대위원장 후보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령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나왔을 때는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무언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무언가 저희가 공세적인 방향으로 가야 됐을 경우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이후에 사퇴했을 때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나왔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총선 패배로 지금 당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것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원로를 모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예. 저희가 공세적으로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국이냐, 아니면 지금 상황에선 저희가 조금 당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국민들께 좀 송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원로분들이 비대위원장을 할지 아니면 원내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고 네. 또 당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앞으로 있을 탄핵 심판 이 과정이나 혹시 모를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조기 대선, 이것을 고려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원로들께서 하시는 것이 현 상황에선 적합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5944님이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정치를 논의해야 하는데 늘 자기 당을 위해 유리한 입장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 염려됩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여야와 정부가 참여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아직 헌법재판소에 파면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미 국민에게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며 국민의힘도 더 이상 여당이 아닙니다. 지금이 여당 야당 따질 때입니까? 국민의힘은 파렴치한 여당 타령을 멈추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이 국정 혼란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자, 신주엽 부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봐야겠네요. 자, 내란 수계 배출 정당이 책임지는 일이다. 그것만이 파렴치한 여당 타령을 멈춰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 협의체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증 대통령병에 걸렸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그럼 지금 상황에서 국정안정협의체를 가동한다면 대통령 탄핵 그 심판 과정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같이 질 건가요? 아닙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본인들은 그 책임을 다 대통령과 정부에 씌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동원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정권을 창출했을 때 미리 섀도우 캐비넷을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 행태를 저는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책임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우리도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지만 그와 동시에 책임도 같이 지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책임에 관한 부분은 지금 싹 빼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거 받아들여라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 수계라고 지금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아직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소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란 수계로 명확히 단정 짓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뭐 백현동 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위증교사 혐의도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 선거법만 해도 지금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는 수많은 범죄에 파렴치한 유죄 확정자, 범죄자라고 저희가 일컬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사를 지켜보고 재판을 지켜본 다음에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 수계라고 규정을 지어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먼저 단정 짓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이 반대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혹시라도 이게 뭐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 가져가도 좋고 이름 형식 내용도 좋으니까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 민생 분야도 네네. 한정해서 협의체 구성에 이렇게 이제 거듭 요청한 배경은 뭘지, 그리고 신주호 부대변인의 이런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그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국정안정 협의체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다 주도권 가져가도 좋다, 참여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분야도 뭐 다른 분야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면 경제와 민생만이라도 다루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상식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말 아닐까요? 지금 상황에서 밥그릇 싸움하고 뭐 다음 대선 이야기하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점점 더 악화의 일로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경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지적이 나오는 게 외환보 유행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지금 이거 4천억 달러 선 무너지면 진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통화수화부 빨리 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외교 대표적으로 뭐 미국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을 하는데 지금 한국이 패싱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모두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제1야당이,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여기에 참여를 독려하는 거는 대통령놀이나 대통령병에 걸린 게 아니고 정치인이라면, 상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내란죄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분들이 많이 뭐 좀 더 지켜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이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12월 3일 밤에 계엄군들이 국회로 들어갔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고, 심지어는 지금 뭐 특정사령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간 지휘자들의 입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의원들을 체포해라,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일치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고요.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노면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퇴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먼저 난지 나들목에서 정체가 심하고요. 이후 마포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이 사이에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조남분기점 판교 방향 진출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8km 구간 막히고요. 매성휴게소에서 팔곡 사이도 정체인데요. 팔곡분기점 2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향으로 현풍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처리 작업 길어져서 4km가량 정체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저 어떤
어떤 협의체에 대한 이재명 대표 제안에 대해서 이제 서로 여야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 네네.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일단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제안한 게 뭐 이제 국힘에서 주장한 것도 있고 민주당에서 주장한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또 정치적인 어떤 포석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전국이 이제 불안정해졌고 또 혼란스러워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상징되는 어떤 스트롱맨 캐릭터에 대한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실 뭐 온화하고 안정적인 캐릭터보다는 좀 강인한 면모가 강하고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 전까지도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공세를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재명 대표가 이 국힘이나 정부를 향해서 강하게 공세를 취하면은 국민적인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음 어떤 행보를 앞두고서 이제 어떤 안정적인 캐릭터로서 그리고 이제 수권 정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이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받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 주도권을 국힘이 가져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여론 지형으로 보나 의석수로 보나 같이 이렇게 뭔가 꾸려가면은 결국에 민주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또 국힘 입장에서도 난처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런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탄핵안 가결 직후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제2요구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2요구권 행사를 좀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오늘 아까 제가 속보 잠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제2요구안 국무회의에 이제 상정하는 걸 보류했다는 거거든요. 신주호 부대변인 이게 정부 여당에서 양곡관리법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그쪽이 어떤 생태계를 망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강력히 반대해 온 건데 네.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난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이 논란 때문에 아마 그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제2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참 비겁하다고 봐요. 제2요구권은 정치적 편향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일 텐데 그래놓고선 왜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했나요?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치면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2요구권은 권한대행한테 그 행사하지 말라고 하고 권한의 그 직무범위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는 인사권에 있어서는 해달라고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는 민주당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라 어느 것이든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할 거면 헌법재판관 추천도 안 했어야죠. 아니면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으면 제2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국회 차원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재표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재판관 임명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과거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2017년 3월에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을 한 선례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정략적인 판단을 떠나서 헌재가 지금 뭐 3명이 공석인 상황이고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조속하게 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명 절차가 이루어져서 어떤 절차적인 흠결과 사회적인 혼란 없이 이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고 그리고 이 거부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후과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그 국정 운영 방식을 보면 오만과 독선이지 않았습니까? 야당과의 대화도 굉장히 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했던 게 드러났죠. 그리고 이 거부권 행사를 너무나 많이 하면서
어떤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시정연설에도 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 이 과거의 잘못들을 답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여야로 나뉘어서 싸워야 될 상황이 아니고,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에 닥친 이 혼란을 여야와 함께 수습해 가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공정하게 해달라라는 당부를 한 것이고, 실제로 과거의 권한대행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만큼의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어떤 관리나 안정, 유지 이 정도 선에서만 이제 권한대행의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로도 그게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 그 안이 가결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가지는 한계의 면에서도 분명히 저는 대통령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양곡관리법 같은 거는 우리 보시기에, 네. 우리 이동수 대표 예.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망을 한다면. 근데 저는 지금 올라온 법안들은 일단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협상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처리한 법안들, 이번에 올라온 법안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막 처리한 것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에 있는 법들은 다 이제 리셋을 하고 다시 네. 이제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야당이 이제 좀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냥 그동안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이제 거부권 일색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야당도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강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만 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헌법재판관